자, 안녕하세요.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노인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할 한국인권강사협회 회장 이탁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권이란 참 소중한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차별 아닌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클 뿐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단지 가진 게 많고 적을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하여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다고 하여 우리가 둘 사이에 구별을 두어 차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권의 이해를 통하여 노인 인권 및 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두 번째로 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위험 요인 제거와 노인 인권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인권 개선을 통하여 권익 보호로서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박수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먹 박수인데요. 주먹 박수라는 것은 이제 두 주먹을 쥐고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게 된다면 뭘까요? 어깨 부위 통증이라든가 만성 두통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요. 그냥 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마음속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통증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 봉오리 박수인데요. 봉오리 박수는 이게 아까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한다면은 방광을 자극해서 전립선, 요도염증에도 이렇게 많은 개선을 볼 수가 있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전립선 문제도 가벼이 볼 건 아니죠. 세 번째로 이제 손등 박수인데요. 손등 박수는 것이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허리가 많이 심하게 아프고 척추가 좀 이렇게 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 봉오리 박수다 이렇게 하고요. 손가락과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손 5개를. 그게 빠지면 안 되죠. 이것은 뭐냐면 좀 피곤하고 만성 비염, 코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코피가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그 5번째로는요, 목 뒤 박수라고 하여 뒤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이건 뭐냐, 어깨 통증이라든가 이 피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어르신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거나 가요를 들을 때도 하면 좋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다면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이 참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습관하시면 좋겠고요. 자, 인권과 관련된 한번 낱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감수성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에 앞서서 먼저 초성 찾기라고 있어요. 과일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한번 보겠어요. 과일 중에서 시읒과 비읍으로 시작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수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 수박이 맞죠?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과일 중에서 피읍, 디귿으로 시작되는 것은요? 네, 포도 맞습니다. 한 번 하니까 잘하시네. 맞아, 포도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초성에 대하여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과 관련된 초성은 뭘까요? 자, 기역, 리을은 뭘까요? 생각이 많네. 저기 계신 우리 어르신 뭐라고요? 권리 맞습니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 잘하시네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건 뭘까요? 그러면 지읒은 뭘까요? 이것은 좀 어렵죠? 네.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귀하고 높이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하고 높이 상대를 해주는 걸 뭐죠? 존중 맞습니다. 존중입니다. 많이 아세요.
자, 요번엔 조금 쉬운 문제로 한번 갈까요? 자, 인권의 초성구 중에서 조금 기본이 되는 문제죠. 시을, 리을. 뭘까요? 아, 이건 많이들 맞추시네. 사람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 중에서 요번엔 이응, 기읒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교육받는 게, 말하기도 전에 벌써 인권이란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인권 교육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땀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인권교육은 이러한 권리를 찾고 깨닫고 함으로써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갖다가 차별받지 않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갖다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 있었다면, 야, 내가 이런 말도 못하니? 그리고 나의 권리를 달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면 이제 요즘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이런 뭐랄까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홀대를 받고 방임받아서 돌려준 재산을 갖다가 다시 돌려달라, 이러한 소송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또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 중에서는 이제는 어때요? 혼자 자립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경비원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 중에서는 또 안타깝게도 잘못되신 분도 있었어요. 이런 주민들한테 학대와 폭언을 받고 그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는데 갈등의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경비원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때 나타난 입주민 B씨.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는가 싶더니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이어 어깨를 잡아채 또 한 번 밀친 뒤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 입주민은 주차 문제로 좀 시비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약간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것도 있고.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경비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은 경비원을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 당장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롭힘은 여기서 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경비원은 강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가 큰 사회 문제가 돼서 언론 방송에서 많이 봤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불가침. 바로 하늘이 누구든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갖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의 침해도 되고 또 상대나 조직으로부터의 침해도 되고 국가로부터의 침해가 되는데요. 핵심적인 상대로부터의 침해는 모욕적인 말, 야 그래 거기도 밥을 먹니? 머리에 똥 만들어서, 이런 폭언, 폭행, 욕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과 제도가 있기 이전서부터 아주 오래된 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중받고 살아간다는 자연권설이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천부인권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다라는 것이 바로 천부인권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보편성이죠. 인종이나 국가, 성별, 나이, 경제적인 지위라든가 정치적인 높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보편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기본권은 또 뭘까요? 기본권이라는 것은 인권이 우리가 하나의 법체계로 들어와서 나타날 때 그것을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권 이러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발 달린 짐승이 어딜 못 가냐?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네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밥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당신이 뭐야? 내가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는 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평등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등권이라는 것은 차별받지 않고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을 나누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냐? 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또 그럼 집에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또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 가지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참정권이라는 건데요. 참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방송을 보면 뉴스에서 대통령 선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다든가 유권자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선거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사회권인데요. 사회권에서는 이제 뭐 보면은 인간답게 살 권리, 뭐 환경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혹시 기초생활제도라고 아시죠? 기초생활제도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의료라든가 생계보장이라든가 의학제도라든 것을 해주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제도다 해서 이제 뭐 금년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있고 근데 최저한도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현수막을 많이 건 것을 이렇게 아파트 담벼락에도 볼 수 있고 구청장은 물러가라 라고 외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허가를 취소하라 라고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거는 게 있어요. 이게 환경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내 집은 15층인데 내 앞에 60층 건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조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죠. 이 외에도 폐수를 갖다 버린다든가 공중에 매연을 보낸다든가 또 아니면은 혐오시설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오거나 또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 것을 반대한다 막 이렇게 많이 데모를 하는 거 보셨죠? 이것이 바로 사회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청구권인데 내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런 말 들으셨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셨던 그 화성 8차 사건의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기가 다 했다. 8차 사건도 했다. 그런데 그때 8차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있던 윤성효 씨가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수십억 원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든가 국민권익위에 나는 이만저만한 일로 인해서 나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청원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인권을 말씀드리고 기본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권은 바로 인권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권리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 우리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권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인권 대신에 바로 기본권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천부 인권 사상이 한 나라의 법 체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과 기본권은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인권이란 말을 쓰고 언제 기본권 말을 쓰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폭행, 가혹행위, 협박, 욕설 이럴 땐 인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억이 잘 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대한항공의 조연아 씨라는 그 창업주가 승무원을 무릎을 꿇리고 땅콩을 이렇게 하다 집어 던지고 욕설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많은 시민들이 언론 방송을 보고 저게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 알긴 뭘로 알아? 이럴 때는 바로 인권이란 말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기본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알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노동삼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월급을 주지 않거나 근로 조건이 힘들거나 열악해서 작년 같은 경우 또 금년 같은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안전사고로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탑에 올라가고 많이 외치고 광화문에 가서 노동상권 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또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권리는 기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 알았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에서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해 전이었어요. 서울 송파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했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만에 이웃에게 발견됐는데요. 이들이 살던 방에서는 밀린 방세 2달치와 공과금 합쳐서 70만 원을 놓고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종료 순간까지 도와주세요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더 이상 돈 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써내려간 메시지에서 이들이 살아서 느꼈을 빈곤에 대한 불안감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 체계가 좀 달라졌죠. 송파 세모녀법이 발의가 되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복지원에서도 놀랬었죠. 망우동에서는 3개월 동안 나오지 않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보니까 100고라 되는 시체로 발견됐고, 부산에서는 연제동에서는 고독사한 할머니가 또 발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해에는 인천 부평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5세 어머니를 갖다가 놓고 일을 나갈 수가 없고 그냥 놔두면 사고가 나니까 견디다 못한 40살 아들이 엄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누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누나, 내가 엄마를 모시고 가니까 누나는 마음 편히 살아.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누나가 깜짝 놀라서 112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동생은 살았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엄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먹고 자고 입고 사람답게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혹시 새벽길이나 아니면은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주의를 뒀다면 공원 주변에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 지하철 입구에 침낭을 뒤집어 쓴 사람 혹시 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들은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노숙과 노숙인이라는 차별과 냉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 자는 척 할 뿐이었어요. 한 종편 방송에서 이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입에서는 직업, 행복, 가족 이런 것이 아니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냄새 난다고 발로 차고 욕설하고 먹던 술병을 우리한테 던지는 그런 사람 없이 잠시라도 깊은 잠 한번 자보는 것이 잠들기 전에 소원이란 말은 바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의 바탕에는 바로 나의 권리를 알고 누리는 책임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복지관에 가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하여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또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한테도 내 딸 같아서 너 하는 말인데 반말 이런 것들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뭐죠? 서로 인권의 인자도 있지만 사람 둘이서 서로 지켜야 할 어질 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우리는 이거 뭐냐? 75? 너 미쳤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너 이래가지고 연애하겠어? 시집하겠어?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르신들도 보다시피 과거 우리 사회에는 임신하면 퇴출이 됐죠. 키가 적다고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령자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취업을 하게 되는데 항상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다고요. 이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전부 다 어떤 이런 차별이 철폐됐어요. 뭐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차별을 철폐하라!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차별이 철폐가 되고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인간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죠. 바로 인권은 존엄성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사회 역사적인 산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근거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바로 이러한 존엄성을 갖다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면 학교 폭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멍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논의가 있어서 학교에는 경찰관이 하나씩 배치가 됐죠. 또 학교도 우열반을 가려갖고 멀쩡한 아이의 자존심에 싹을 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손흥민이 같이 축구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목소리 좋아서 국기를 선양하는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어떨까요?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는 어때요? 통신의 자유가 있었는데요. 이걸 통틀어 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복지관 같은 데서 컴퓨터도 하시고 휴대폰도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걸 잘못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권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휴대폰을 잘못 사용해서 링크를 갖다가 잘못 쓰거나 누구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와 명예,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차별적인 의식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도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 동료라든가 같은 어르신, 복지관에 나오셔도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을 갖다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보면은 장애에 대한 문제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이고 그렇고 허리가 굽거나 장애, 폐가 안 좋거나 또는 다리가 무릎이 아프시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죠. 또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외모에 대한 비율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차별을 갖다가 이제는 보고 들으셨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노인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노인 인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2살 우영숙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보람과 경제적 여유를 얻게 돼 삶이 윤택해졌다는 우 할머니. 하여튼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즐겁고요. 악착같이 발품을 팔아 일자리를 구한 우 할머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예 구하지 못했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청장년층의 80~90%가 세대 간 소통이 어렵거나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고. 자,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감수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늙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같은 우리 어르신 간에서도요. 처지를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찾아본다면은 지하철 같은데 버스 같은데 혹시 타보셨죠? 거기 가면 손잡이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복지관에 오거나 아니면은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노란 줄을 만들어 놨죠. 시각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도로. 또 전철에서 임산부를 위한 배려, 약자의 좌석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본다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늘막이라고 있었죠. 횡단보도 같은데 큰 그늘막이 있어갖고 우리 어르신들도 거기서 힘들 때 잠깐 쉬기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권 감수성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언어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조금 생각이 짧은 분들이 야, 너 꿀 먹은 봉어리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은 말문이 막혀 이렇게 말로 바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꿀 먹은 봉어리는 이 청각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거를 또 보면 눈먼 돈이란 말도 많이 쓰죠. 이런 건 관리 안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보면 우리 복지사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정상인, 일반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을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는 장애인, 나는 비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는 일반인이야, 정상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이외에도 본다면 야, 눈뜬 장님이냐?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것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날까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좀 더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1호 영입인사 최혜영 교수가 의지가 강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사고로 장애를 얻은 최 교수를 칭찬하다 나온 말입니다. 오늘 사과했는데 고의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고 그 무심결에 이제 그 분석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를 아까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나오는 것은 감수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언어의 변화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시각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 이거 보면 그림 1과 그림 3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그림 1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 3 같은 건 어떨까요? 평창올림픽, 우리가 2018년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러한 픽토그램이 이런 모습이 많이 와닿고 이제는 주차장, 화장실 뭐 이런 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우리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면 또 생각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고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르신이 불편하면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실천입니다. 또 우리가 육자를 보고 이쪽에서는 구자가 돌 수 있는 생각에 대한 문제. 여자와 남자는 서로 간에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인권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이렇게 활동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보면은 인권 친화적인 횡단보도를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떨까요? 횡단보도가 좀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감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다 가다가 혹시 이와 같이 지팡이를 든 이런 지체 장애인을 혹시 본다면은 어떨까요?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도와주고요. 이럴 때도 이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 10보, 10보, 20발자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수성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노인인권보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새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이란 뭘까요? 노인이란 것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특정 연령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70세 되신 분한테도 그렇게 혹시 영감님 70세인데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아 영감이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내가 무슨 노인이야? 나 활동할 수 있어. 일만 거리만 있으면은 찾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노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직도 나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인인권이 중요할까요? 노인인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엔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많을 때는 어때요?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려 이러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나타났죠. 국가 재정에 대한 어려움,
세대 간의 갈등, 노인 자살이 급등한다는 거죠. 사실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그 문제가 아니죠. 개인 또는 사회,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실제를 갖다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본다면은 2017년도만 해도 82세였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24년 되면 한 86세 정도로 이런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보면 출산율은 굉장히 적고 있죠. 불과 이제 4명까지 했던 데가 70년 됐는데 지금은 한 명도 낳지 않는다. 또 이런 것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죠? 이런 분들이 오게 된다면 같이 유인책을 써서 인구 날 때마다 이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돈을 갖다 또 많이 준다 하는 그런 단체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 반세기 보면 아주 급격한 사회의 흐름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족 형태죠.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또 이런 독립가족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노동시장의 변화도 보면은 많이 달라졌죠. 사람이 쓰던 데서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노인보다는 젊은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복지 부담이 상당히 줄여졌죠. 또 문화적인 문제도 갈등, 이런 것들도 세대 간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 중에서 1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서도 자살률 또한 2위였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인권 침해 증가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하철 한번 타보면 알죠. 지하철 같은 경우 100명 중에 한번 타게 되면은 낮에 같은 경우 한 20명 정도가 노인입니다.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새벽 같은 데 차를 타더라도 보면은 환경 미화라든가 경비 때문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러다 보니까는 본인 의사와 달리 보면 연령에 의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재취업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떤 차별이라든가 소외, 어떤 인권 침해 분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 이러한 그 인권 보호 제도 장치가 부족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은 현재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 또 이러다 보니까 증가되다 보니까는 빈곤 확대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인 문제는 어쩌면은 이러한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동안 험난했던 지난 반세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해 왔다가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의 이러한 자연 수명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보면 이런 노인 인권에 대한 이제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에서는 이러한 국제 원칙을 갖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제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노인을 위한 유인의 원칙, 그리고 해외 국제 활동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권 관련 법률 속에서도 큰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헌법으로부터 나타나서 그다음에 자살 예방과 교통약자, 재난안전관리법 등 아주 포괄적인 노인 관련 법률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보면 어때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노인 영역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장에 관한 법률,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노인 인구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는 이제 뭐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은 모든 회사가 보면 정년이 60세 정도로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취업하는데 정말 어렵다라는 점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권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영역의 돌봄 문제, 또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문제, 소득에 대한 문제, 존엄과 안전의 문제에 해서 6개 영역, 36개의 실행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노인 인권 구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죠. 행복의 채우권과 평등권에 대한 문제, 또 앞서 이야기했던 자유권에 대한 문제, 또 경제라든가 노동에 대한 사회권,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법 사회적 절차의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은 바로 이런 거죠. 인간의 존엄권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장애 수급자, 노인, 독거노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많이 보정을 해주고 혼자 사시는 이런 장애인 아프신 분들한테 요양보호사도 보내드리고 간호사도 주민자치에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앞서 얘기했던 자유권에 대한 문제, 사생활에 대한 문제, 신체에 대한 문제, 또 내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면 또 정신적 자유권에서 종교라든가 양심의 자유 등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우리가 많이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사회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회권에는 경제권에 대한 것들이고 사회 참여 문제, 노동의 권리, 또 주거권 등 요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 한창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우리 노인 택배 문제가 바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회권의 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할아버지. 택배 일을 하는 임 할아버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양으로 가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가양역 부근에서 안양까지 이동할 수단은 바로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발달한 서울에서는 노인 지하철 택배가 많습니다. 택배업체들은 노인들을 고용해 저가로 물류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하철 노인 택배가 노인에 대한 착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택배는 배달 한 건당 회사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일반 퀵 서비스가 23%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회사가 차지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죠. 이렇게 보면은 노인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중추 세력으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건사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또 건강관리를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본다면 법 절차적 권리로서 보면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권리를 갖다 침해당했을 때 이것을 갖다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혼자서 할 수가 없다면 이런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경찰기관에 건너서 나의 피해를 갖다가 보상해 주세요라는 문제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노인학대란 것은 노인복지법 제1조 2의 사후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인 착취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인학대가 왜 사회 문제의 배경이 될까요? 여기서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과거에 같으면 가족문의 문제였다 라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달라졌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로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가정특례법이 벌써 이제 개정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한테 대해서 보면은 두 번째로 본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령 노인 수가 너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의료도 잘 돼 있어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복지도 잘 돼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것이 빨라지고 또 가족의 그 질을 갖다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또 나타났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전통적 가족 부양 의식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핵가족,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있었던 것들 갖다 지원 체제 이런 것들, 또 세 번째로 노인학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뭐 보면 일탈적인 행동, 또 구조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면은 뭐 지속성과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아주 오랜 기간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몇 해 동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처음엔 방임도 하지만은 뭐 폭행도 있고 욕설도 하고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는 복합적인 것들. 또 그리고 반복하고 또 아유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해? 창피해서 난 부끄럽지. 그래서 이게 맞고도 이런 건 알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대요? 노인 어르신들이 그대로 참고 지내고 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요양원으로 가게 된 경우에서 나타났었어요. 사실을 알리기 힘든 처지여서 이 학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학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40대 후반의 아들과 함께 사는 80살 할머니입니다. 아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해 눈에 피멍이 들고 머리에 붕대까지 감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손발은 물론 어깨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당한 학대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이용회원분들의 제보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묶어 감금했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자체 위탁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5월 학대 정황 등이 담긴 CCTV를 자,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오히려 먼 문제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있다가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봄으로써 아, 내가 저런 문제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노인 학대가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뭐 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도 있죠. 고집 또는 음주, 또 고약한 성격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또 보면 이런 것들 또 세대 간에 학대가 전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떠냐면 이런 학대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걸 보고 또 한다는 거죠. 또 이제 또 하나 더 든다면은 이제 뭐 부양자의 그 스트레스 살다 보니까 돈은 없지, 일은 많지, 또 거기다가 이제 뭐 풀리진 않지, 몸은 불편하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런 노인 학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에 대한 배경을 또 살펴본다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의 의식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모에 대한 이러한 공경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잖아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저출산 문제, 저출산에 이르다 보니까 부양 가족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뭐 가정 환경에 대한 문제, 각 집안마다 이런 저런 사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에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 공동적인 책임을 갖다가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는 원래 법상으로는 의료법에 대해서 노인 목적의 시설 또는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원과 피해자, 노인복지 상담원과 사회복지의 공무원 등등이 많이 있어요. 의무자가. 그러나 이런 것이 의무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신고하면 됩니다. 아무나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112 신고 가까운 때 또 아니면 어때요? 이런 것들 시설에 대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봤다면 일단은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가정의 문제일 때는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직접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화를 해주신 게 좋죠. 그리고 같이 가서 보면 사회복지사나 경찰기관에 간다면 그분들은 어때요? 이런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노인 학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크게 노인 학대는 그 6가지나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체적이고 성적인 학대라든가 유기, 정서학대,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방임, 또 자기 방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유형별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유형별로 본다면 집에서 하는 가정학대가 있고, 또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소 같은 데 가는 시설, 또 복지관이나 길바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이게 기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이죠. 가족 구성원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죠. 배우자도 있고 성인 자녀 뭐 등등이 많이 있죠. 시설 같은 데에서도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또 아니면 같이 있었던 그 요양원에 있던 같이 시설 있는 그 요양자들끼리도 그런 경우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것을 갖다 몇 가지 살펴본다면은 이런 게 있겠죠. 뭐 기저귀 감다는 거 한번 보신 일 있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그냥 그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그분의 그 기저귀를 막 갈고 그래죠. 나이가 들어서도 수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갖고 그 요양원에 대해서 벌점이라든가 벌금 과태료 처분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의사 부부가 필리핀에다가 부모를 모시고 가고 거기다 어떤 섬에다 놔두고 몰래 들어왔어요. 국제적인 미아가 됐죠. 그 나중에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길을 잊어버렸다. 우리 자식을 처벌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2018년도인가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16살에 시집와서 60년을 맞고 살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다 오던 할아버지가 문을 늦게 연다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노인다 되면 거동이 불편하시죠. 그 할머니가 이렇게 피했답니다. 그랬더니만 때리다가 자기 지쳐갖고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벌떡 나더니만 할아버지 몸에 올라타고 나서 신발장에 있었던 이 화분 받침대로 때리기 시작해요. 한참을 때리고 나서 막 움직이니까 겁이 났어요. 그게 두 손으로 목을 조른 거죠. 한참을 조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축 늘어졌고 죽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할머니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고 경찰에 신고되고, 할머니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존속 살해죄의 책임을 묻어 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또 자식들도 탄원서를 썼어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를 선처해달라. 2심에서 마지막 재판이 설리기 전에 판사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울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악마를 죽였습니다. 라고 흐느끼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얼마나 힘들고 가족 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가슴 아팠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요즘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아동에 대한 것들을 갖다 조금 소홀히 한 경우 많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죠. 60대 후반의 노인이 요즘 아이들이 핵가족해갖고 나가다 보니까는 소녀가 보고 싶었는데 마침 10살 아이가 가니까 손을 갖다 붙들고 몇 살이야? 물어보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뽀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엄마가 강제 추행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1,50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받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었죠.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물론 아주 훌륭하신 우리 송혜 선생인데 한번 실수를 하셨죠. 그럼 뭐랄까, 이게 노래자랑에서 너무 잘하게 이뻐갖고 머리만 쓰다보면 될 일 같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마 아이의 그 꼬치를 만졌나 봐요. 꼬마 녀석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깜짝 놀라고 이뻐서 그랬다는데 나중에는 독화가 끝나고 문제가 많았죠. 아동 성추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이가 이쁘면 이쁘다고 말만 해야 됩니다. 목욕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30, 30대 중반의 아버지가 20대 10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죠. 근데 자기는 사우나 하면서 아들이 혹시 미끄러지거나 다칠까 봐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꼬마 녀석이 목욕을 하면서 이만한 목욕 타올로 이렇게 때를 밀고 있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녀석이 이쁘네 하고 손으로 꼬추를 살짝 만졌더니 막 그걸 보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이렇게 탕문을 열고 주인을 부르고 경찰을 불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경찰기관에 가게 됐고 경찰기관에서는 아동 성추행이 맞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가족들이 달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었죠. 왜 남의 애를 만져갖고 이러한 말이지 망신을 당하십니까?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애가 이뻐서 만진 것밖에. 시대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감수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 아이고, 네 집 자식인지 의젓하기도 하네. 응? 몇 살이야? 6살이요. 아이고, 잘생겼네. 어디 꽃 한번 볼까? 아이고, 야무지기도 생겼네. 응? 한번 따먹어 볼까? 응? 아이고, 맵다.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러한 노인대에 대한 인권교육에서 아동에 대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잘못하면은 처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때요? 재산을 받고 나서 학대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양은커녕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뾰족한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자신이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장남에게 물려준 83살 박모 씨. 이듬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지만 장남은 문병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화가 난 박 씨는 장남을 상대로 주택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또는 또 전화번호 바꿔버리는 할머니 3년간 찜질방을 자문했다. 막 이런 것들도 보면 언론에 나타나는 거 보면서 이런 학대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을 갖다 인식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점점 나타나고 있죠. 2014년도서부터 우리가 18년도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 어떨까요? 이런 가족에 의해서 배우자라든가 나타나는 것이 많고요. 장소도 이게 보면은 가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요양원 같은 데 보면 어느 학대의 슬픈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새 같았다든가 또 우리 나는 그곳에서 보면 오줌을 많이 싼다고 이렇게 구박을 줬다든가 등등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학대에 대한 피해에 대해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응급 상황과 또 비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또는 자녀에 대해서 또는 그 누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 상황일 때는 통장이라든가 주민등록 등 중요한 것을 미리 챙겨놨다가 바로 나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비응급 상황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미리 그래? 복지관에 나가는 누구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한 물품이라든가 신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챙겨놓고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우리가 챙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방과 대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의 역할과 그다음 종사자, 그다음 노인 개인에 대한 문제로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갖다가 시설에 대한 것들을 규정, 명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 어떡하나요? 노인들 간의 어떤 따돌림이라든가 또는 또 학대, 행위 같은 것도 보고 또 이런 수를 갖든가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또 노인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건전한 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활동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학대를 위한 우리가 방안으로 본다면은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게 시설에 같은 데에서는 이런 동료의 학대 행위를 갖다 신속하는 방법, 노인들 간에 대해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대 행위가 있을 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바람직한 노력을 위한 노력과 그 다음에 전 교과의 이런 대화의 장소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외에도 이제 노인 시설 관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이해와 또 이런 것들을 갖다 공유하는 방법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신고 의무 자세자들입니다. 자, 신고 학대 의무자들 보면은 이제 뭐 아까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사회복지사, 공무원 또는 여기에 상담사 이런 분들 또 주변에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도 이제 또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들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떡하죠? 노인 학대는 어때요?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또는 112 사회복지사한테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부 39조 1항에 나타나 있지만은 전화 같은 거 1577에 1389가 있지만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112예요. 112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얘기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 복지관 앞에입니다. 아니면은 큰 은행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경찰관이 5분 이내에 도착을 하면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피해자인지 피해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만 해주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고자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신고를 갖다 해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노인학대에 대해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육이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이 어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보면 이런 것들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의존성 또는 이런 걸 갖다 줄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가족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부당한 처우라든가 존대 이런 것보다는 어때요? 노출시켜갖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감추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러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의 손길이고 누군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우리가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불이야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다 쳐다보죠. 왜냐하면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소리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가족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뭐 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받으면 잘 알아듣고 그래 우리 집에도 저럴 수가 있구나. 또 우리가 직장생활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가정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인 인권 교육을 같은 데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혹시 이런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성격에 대한 문제라면 어떨까 상담 또 이런 것들도 자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 가해자는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또는 또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 인식이 자체가 매우 좀 낮다.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이 없죠. 노인학대 문제는 이런 개인, 가족의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을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함으로써 환기가 되고 정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적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되면 처벌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체 상해를 이렇게 때려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빨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골절이 됐다 이런 7천만 원. 그 나머지 부분에 수치심을 일구고 성적인 말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고요. 또 노인을 위하여 이런 급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인권을 보호하고 노력하고 함께 가야 할 사회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것이 있다는데 교육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기관에 대한 역할도 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은 이런 권리기관 쪽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여러분 또 이런 담당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드셔갖고 많이 모이는 데가 바로 이런 복지관이죠. 이제 경로당보다도 복지관에 더 많이 이렇게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잘 나오지 않는다면 안부를 찾아보시고 혹시 아프신 데 아닌지 혹시 고독사 하신 건 아닌지 또 이러한 또는 노인 학대로 신음하고 또 고통받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육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